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옥재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유방재건 수술에 관한 것입니다. 유방재건 수술이란 사고나 유방암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가슴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 사고보다는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절제술을 받아서 가슴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유방암 발생률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의 가치는요, 일단 암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최초에 가지고 있던 기대 수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모든 암에 걸린 환자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 암 때문에 겪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평화로운 정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유방암 치료는 잃어버린 여성성의 상실을 되돌리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유방암 치료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치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잘 예방을 할 것이냐, 또 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암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다 그러면 지금은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느냐, 삶의 질을 어떻게 잘 회복하느냐 하는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치료 철학도 많이 바뀌어서요. 이전에는 최대한의 치료를 했고 지금은 유효적절한 만큼만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서 유방재건술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다 암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제서야 가슴을 재건하는 걸 고민을 했고 지금은 조기 재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죽음은 누구나 맞아야 되는 궁극적인 과정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나이가 70대 후반인 환자분입니다. 70대 후반이신데 유방절제술을 하셨고 그래서 한쪽 유방이 상실됐지만 반대쪽 가슴은 굉장히 크고 너무 힘들으셔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무게의 불균형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오셨는데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꼭 유방재건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이런 고령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남아있는 여생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수술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자들하고 수영장에도 가야 되고 온천에도 가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너무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유방재건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상실된 조직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없어진 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모양과 적절한 볼륨과 또 적절한 유두유륜을 만들어서 새로 만든 가슴이 기존의 상실한 가슴과 많이 다르지 않고 비슷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유방재건 수술의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가 조직으로 유방을 재건한 것이고요. 본인의 뱃살을 이용해서 적절한 모양과 볼륨의 가슴을 만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유방 재건을 해야 되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여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슴이라는 게 여성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많은 레저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슴을 상실한 분들은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탈의를 해야 되거나 운동 후 샤워를 하러 가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좋아하시는 찜질방에 가시거나 사우나를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신체 활동이나 레저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 이것 역시 유방 재건 수술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방암으로 생긴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방 재건술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유방 재건술의 빈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납니다. 유럽에서는 한 20% 정도 되고요. 호주에서는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유방암 수술 후에 유방 재건술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10% 내외의 환자분들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환자분들의 빈도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기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방암 치료를 끝내고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수술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암 절제술을 하면서 동시에 즉시 재건을 하고 있고요. 술 후 5년 뒤에 수술했던 경우, 지금은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6개월 뒤에, 항암 치료가 끝나면 3개월 뒤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무엇이냐면 뭔가 암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재발할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방 재건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막상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죠. 괜히 수술을 또 하면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그 부분을 또 건드려서 재발하는 게 아니냐.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도 검진을 해야 되는데 추적 관찰하고 검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재건은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재발 시 치료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재발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유방 재건술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직 절제를 해야 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을 덮어주기에 더 유리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수술이 유방암의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검사인데요. 보형물이 있으면 이런 암 검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보형물의 위치를 잘 조절하여 이런 유방 촬영을 문제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초음파 아무 관계가 없고요. CT, 핵의학 검사, 유방 재건 수술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항암 치료 역시 유방 재건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건술을 시행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연 재건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끝난 뒤 한 3개월 정도 후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유방 재건술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볼륨을 회복하고 또 모양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피부량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라진 유두유륜을 비슷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가슴에 유방이 상실됐는데요. 그냥 볼륨이 없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가슴을 이루고 있던 피부 조직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어떤 볼륨을 이룰 수 있는 보형물이나 자가 조직만 넣는다고 해서 가슴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고 덮어주고 있던 피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수술과 방사선 치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가슴 재건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 자체가 조직의 어떤 변화나 딱딱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그 수술한 가슴의 모양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의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겉의 피부, 그 다음에 안의 가슴 내용물입니다. 겉의 피부는 조직 확장을 해서 피부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 조직으로 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의 내용물은 자가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형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확장기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겉의 피부를 만들어야 될 때 또 자가 조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특별히 다른 데서 피부를 가져올 수 없다면 이런 조직 확장기를 몸 안에 심고 마치 풍선을 부풀리듯이 조직 확장기를 부풀리는 작업을 합니다. 조직 확장기를 조금씩 부풀리면 우리의 피부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늘어난 피부를 바탕으로 해서 가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슴 재건을 하는 방법은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확장기를 심고 조금씩 불리면서 피부를 늘어나게 만든 후에 저 심었던 조직 확장기를 빼고 보형물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입니다. 또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들 때는 잃어버린 피부를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히 조직 확장을 하는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수술을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가져오는 자가 조직은 부위에 따라서 또 수술받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에서 가져와서 자가 조직을 하는 방법,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뱃살이 좀 넉넉하고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뱃살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들면 배도 날씬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쓰고 굉장히 날씬하신 분들, 그리고 향후에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뱃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등살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자가 조직이나 보형물로 만들고 나면 유두유륜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유두는 가슴 조직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고요. 유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의학적 타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 수술을 한 결과이고요. 마찬가지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가 조직과 보형물을 이용해서 유방 재건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가 조직으로 가슴을 만드는 방법은 약간 처진 모양의 가슴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피부와 볼륨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한 번에 끝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술을 2차례 해야 되지만 자가 조직 수술에 비해서 비교적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의 몸에 또 다른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수술을 해야 하는 여러분의 몸 상태, 그 다음에 가슴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와 충분히 잘 상의하시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사람마다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다르니
좋은 전문의를 만나셔서 충분한 상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한 몇 가지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뱃살을 이용해서 가슴을 재건한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사선 치료, 피부가 많이 모자라는 경우 뱃살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뱃살로 수술을 해야 가장 많은 피부를 가져오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뱃살로 수술을 한 경우고요. 등살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 특히 흉터가 많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하고요. 또 이분처럼 부분 절제술을 한 경우에 조그만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등살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형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형물 수술의 장점은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수술을 하지만 각각의 수술, 회복 기간을 다 합쳐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이니 직장 생활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선호하십니다. 30대 초반의 미스였고요. 몸에 더 이상의 흉터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확장기를 넣고 조금씩 불립니다. 조금 더 크게 불리고 더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면 이 조직 확장기는 제거하고 영구적인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피부를 늘릴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만들어야 될 가슴의 크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늘리고, 그리고 나서 보형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른쪽 가슴이 보형물로 재건을 한 것이고, 왼쪽 가슴은 보형물로 재건을 한 오른쪽 가슴의 모양과 맞추기 위해서 또 왼쪽 가슴에도 보형물을 넣어서 모양과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가슴 재건 수술을 하는 많은 분들도 저에게 기왕 만드는 거 조금 더 예쁘고 보기 좋은 가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받지 않은 가슴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수술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형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화면들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가슴을 만드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로 만드는 방법, 등살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보형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배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환자분에도 대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배에 볼륨도 많고 피부도 많기 때문이죠. 등살 재건의 경우는 뱃살이 많지 않은 젊은 여성분들한테 좀 더 효과적입니다. 흉터가 적고 흉터 자체를 브라 라인으로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보형물 재건은 자가 조직 재건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형물 재건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점에서는 자가 조직보다 좀 더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임상경과는 그렇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것,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 격렬한 운동이 가능한 것, 이렇게 나누는데요. 뱃살로 수술한 경우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려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등살은 1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보형물은 2주 정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보형물은 3일이면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뱃살은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단 유방재건 수술은 안전한 수술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유방암 치료나 향후의 검진에 어떤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재건 수술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를 주고 불편했던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수술입니다. 10분 정도가 수술을 한다면 9명 이상은 굉장히 만족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전에 유방재건 수술이 가슴을 상실한 여성들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은 정상생활로 복귀를 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주저하고 걱정하셨다면 그러지 않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좀 더 긍정적이고 그런 효과를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